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민 전 행안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이 존재하고 이 전 장관이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실형 선고입니다. 재판부 판단은 한 전 총리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계엄을 내란으로 재차 못 박은 건 물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위증죄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료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내란 가담 혐의의 핵심인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유죄로 인정된 데엔 계엄 당일 행적이 고스란히 찍힌 대통령실 CCTV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차례 문건을 꺼내 확인하고 한 전 총리와 마지막까지나마 11분간 문건을 보여주며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바로 그 영상입니다. 계엄 관련 문건이 아닌 일정표였을 거라며 끝끝내 부정했지만 단전 단수 문건의 존재는 물론 이 전 장관이 이 행을 지시받고 하달까지 했다는 게 재판부 결론입니다. 결국 단전 단수는 내란 달성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다며 여러 정황상 법조인이자 고위공직자로서 계엄의 위헌성을 몰랐을 리 없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형량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 사전에 내란 모의에 가담하진 않았고 언론사 단전 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내내 무표정이던 이 전 장관은 선고 뒤 옅은 미소를 보이며 가족들과 눈인사를 나눴고 가족들은 이 전 장관에게 사랑한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특검과 이 전 장관 측은 모두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 이어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물론 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 봉쇄를 시도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던 과정을 상세히 짚으며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한 겁니다. 당시 재판장은 선고문을 읽으며 12.3 내란이라고 지칭한 바 있는데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영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계엄 국무위원 재판에서 연달아 내란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온 만큼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비롯한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한 만큼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 낮아진 모양새입니다. 이번 선고는 남은 국무위원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명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인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란의 모든 행위를 알고 관여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행위에 보탬이 되는 의사와 행동이 있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관여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내란의 각자가 가공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에 기여한 바가 있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단은 계엄 위법성 인식이 쟁점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가담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내란 사건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 나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 판단은 징역 23년이었습니다. 특검구형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는 과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특검이 기소한 한 전 총리 혐의 대부분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을 소집하고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를 논의한 행위 등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 폐기와 헌법재판소 위증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말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내란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렀어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미동 없이 묵묵히 선고를 들었고 이따금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선고 이후 법정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 구속을 결정했고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관심이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까? 저희가 조금 전 뉴스에서도 짚어봤습니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내란 임무,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이 전 장관에게 법원이 7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이게 사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형과 좀 비교해봐야 할 텐데 15년 구형했는데 형량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은 15년을 구형했는데 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형, 그러니까 즉 구형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선고를 받았던 한덕수 전 총리가 15년을 구형받았는데 정작 23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형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판결을 쭉 들어보면은 사실 초반에는 내란죄 성립 여부부터 이제 판단을 시작해서 문건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런 범죄 사실이 성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시를 하면서 모두 다 성립이 한다는 그런 이제 논리로 이제 계속 판결문을 읽었거든요, 재판부에서. 그래서 상당히 위중한 그 선고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양형 부분을 설명하면서 물론 그 국무위원으로서의 이제 죄책은 크지만 가담 정도가 굉장히 낮다. 즉 전화 한 통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재판부에서. 그리고 그 전화 한 통 한 이후에 추가 조치는 없었다. 그 부분에서 독려를 하거나 확인하거나 이런 행위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상민 전 장관은 이런 내란에 모의나 예비를 하진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안을 했다고 하면서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에서 이런 내란을 인정하고 내란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의 그런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무겁게 이제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특검의 구형보다 상당히 낮은 7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혐의별로 어떤 유무죄 판단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4년 12.3 당시 언론사 5곳 단전 단수 지시 전달 부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던 부분 이 두 가지는 이제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적용받는 그 내란죄가 이제 성립을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해당 이제 행위에 대해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인정을 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유죄로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단전 단수 지시를 구체적으로 언론사를 특정해서 소방청장에게 한 행위도 위법한 행위라고 이제 판결문에 설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상민 전 장관이 그런 계엄에 대한 문건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본인이 단전 단수 지시를 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탄핵 심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내란죄가 이제 범죄 사실이 성립을 하고 그리고 문건의 존재 사실 등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을 하고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증죄도 유죄로 판결이 된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보니까 단전 단수 지시 혐의가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자기 의무 방기, 뭐 부작위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여기에 해당을 해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본 건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계엄의 내란 인정 여부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서 그때 검찰 구형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재판부가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작위도 죄로 봤어서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건 또 되게 낮게 나왔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도 이 부분은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사실 저는 한덕수 전 총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형을 선고받았는데 굉장히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국정의 2인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의 내란은 예전에 전두환 씨 내란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었습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민 전 장관은 부작위 의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내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저지를 할 의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한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단전 단수 지시를 오늘 재판부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로 봤습니다. 그러면 즉 부작위 의무도 위반하고 자기 의무도 위반하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위반한 사실보다 사실관계는 더 복잡하고 많은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형은 훨씬 낮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저는 직책의 차이인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진관 재판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의 내란은 예전에 전두환 씨의 내란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처음부터 내세웠습니다. 네네. 따라서 그때 나온 형량보다 더 높이 선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때 말씀드리면 1심에서 전두환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노태우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그때 군인들에 대해서는 12년에서 15년형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따라서 이번 재판부는 사실 이진관 재판장은 그때보다 더 형이 중하기 때문에 15년을 넘어서는 23년형을 선고한 것이고 이번 재판부는 전두환 씨 내란보다 오히려 죄책이 가볍다고 본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단전 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는 무죄 판단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좀 그러니까 헷갈려요. 지시는 유죄, 직권남용은 무죄. 그러니까 이 두 죄를 좀 어떻게 좀 구분해서 본 걸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직권남용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인즉슨 구체적인 권리 행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가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재판부는 이제 주목을 해서 본 것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지시를 했는데 왜 네. 이게 죄가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네.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본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성립 단계에 나아가야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한다. 재판부는 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 그리고 실제로 그 이상민 전 장관의 발언을 보면 구체적으로 단전 단수를 실시해라 이게 아니고 상황 관리를 잘 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게 실제 실행에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구체적인 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경찰과 소방의 법적 의무가 없는 이 행위를 하게 한 거니까 위에서 지시했을 때 이거를 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직권남용 관련 직권남용을 볼 수 있지 않겠냐 싶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한 게 아니었고 또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좀 좀 완화해서 봤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내란죄는 굉장히 범죄 사실에 대한 성립을 포괄적으로 보면서 이상민 전 장관이 줄곧 주장한 것이 본인은 정작 그 문건을 받아볼 때까지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사실조차 몰랐다.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그것을 사후에 알았던 사전에 알았던 실제 비상계엄으로 나아간 순간부터 거기 가담을 하면 같이 범행을 저지른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그런 법리를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은 그 범위를 굉장히 축소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지시와 그리고 나아가서 실행 행위로까지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그 부분이 성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궁금했던 부분은 뭐냐면 내란 특검이 이런 부분을 주장했었죠. 이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계엄의 어떤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유죄로 나온다면 중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이진관 전 재판장이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단을 할 때처럼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자 그리고 예전에 그런 비상계엄도 경험해 본 자로서의 의무나 책임을 해태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죄책을 중하게 묻는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이 그냥 법조인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그 대통령이 그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가담했다. 이 정도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나온 양형을 보시면은 선고 내용 7년에 나온 걸 보시면은 법조인 출신 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받은 사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그러니까 즉 12.3 비상계엄 자체를 즉 내란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이제 친일 쿠데타를 규정한 이후 두 번째 판단인데 이로써 이제 법적 의미를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관심사였습니다. 과연 이진관 재판장이 내란이라고 규정한 이 행위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도 내란이 성립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쏠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건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이런 일관된 판결이나 사법부의 신뢰 측면에서 아주 어긋나는 판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내란을 인정할 것이라고 보는 측면이 많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그런 중한 정도가 굉장히 사안이만큼 어떻게 판단할지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이전 재판부와 거의 동일한 논리로 내란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통해서 그 언론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선관위를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해가지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해태하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러 군경을 동원해서 다수의
위력을 동원했고 해악을 고지했기 때문에 폭동도 성립한다. 따라서 내란의 그런 구속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일관된 내란이 성립된다는 그런 법원의 지금 두 번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에서도 이런 내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번 재판부와 이전 재판부의 그런 논리를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한덕수 전 총리 1심 판결에서는 징역 23년 선고가 됐고 특히 특검이 구형했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는데 왜 이상민 전 장관은 다른 결과가 나왔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좀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갈리게 된 것이다라고 다시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란죄는 이전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이번 재판부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있었던 그런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기업 문건을 임의로 작성하고 폐기하고 이런 문건들, 이런 사실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 단수를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한 행위 이것들이 다 내란 행위에 구체적으로 가담했다고 본 것은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양형 부분입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양형 부분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따라서 전두환 노태우 씨의 내란 때보다 오히려 더 지금의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 23년형을 선고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한 어디에 집중을 한 그런 비난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중한 점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한 바가 없거든요. 조금은 이제 몸이 건조하다 싶을 정도로 판결문을 읽고 마지막에 이제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마지막 양형 부분에 이례적으로 이상민 전 장관은 전화 한 통을 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독려하거나 확인한 행위는 없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결국 이상민 전 장관은 본인의 말대로 그런 비상계엄 문건을 전달받기 전까지는 이런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전 총리는 줄곧 본인도 비상계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이진관 전 재판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잖아요. 따라서 거기서 크게 한번 갈리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두환 노태우 씨 내란 재판의 선고 결과를 보시면 1심과 비교해 보시면 그때 당시에 노태우, 전두환 씨를 빼고 나머지 관여자들에 대해서는 12년에서 15년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도 그 정도 형량은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아무리 이진관 재판장이 좀 세게 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례적으로 7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의 이런 행위 가담 정도를 굉장히 낮게 본 거 아니냐. 거기서 형량이 많이 갈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상계엄의 가담성, 이 적극성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부가 만약 이 재판을 이걸 판단했다면 더 나올 수도 있는 그 여지가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뭐 만약의 가정입니다만. 예, 물론 사람이니까 판사들도 다 판사마다 판단이 틀리고 해석이 틀리겠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진관 재판장이 이 재판을 했다면 당연히 7년형보다는 훨씬 높은 형이 나왔을 걸로 보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요. 그리고 법원은 이제 예전의 판례를 바탕으로 판결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될 만한 판결이 전두환 노태우 씨 내란 그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참작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으로 갈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이번 판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게 법원의 판결의 일관성이나 사실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는 그 양형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너무나 다른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 전 총리도 뭐 실제로 본인의 말도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도 실제로 한 행위는 그렇게 많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작위 의무를 해태했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상민 장관은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를 만연히 받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전혀 저지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오히려 형은 이상민 장관이 더 높이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증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이제 다음 주에 과연 그러면은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금 이제 기소가 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한덕수 전 총리보다 높은 형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어차피 선고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장량 감경이라고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안에서 재판부가 장량 감경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 재판부마다 성향이 워낙 다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지기현 재판장의 지금까지의 재판의 그런 태도나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 두 재판을 다 고려해서 저는 적절히 본인의 그런 형량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데 이 재판 선고 결과를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보셨겠습니다만 이상민 전 장관도 뭐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까 그 선고 이후에 약간 이게 웃는 듯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 이제 네. 웃음이란 게 이제 뭐 웃겨서 웃은 게 아닐 테고 네. 판결에 대한 본인의 해석이 있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어떤 뭐 태도라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궁금하네요. 일단은 좀 안도하는 표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제가 알기로는 좀 원래 평소에도 잘 웃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지자들이나 이제 가족들이 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그런 안도감에서 나온 그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국무위원에 대한 두 번째 선고였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도 그렇고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도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내란죄가 성립을 해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유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란죄는 이 두 재판에서 어느 정도 성립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란죄 성립이 인정되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과연 이번 경우처럼 양형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감경될 사유들이 언급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핵심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선고를 들으실 때는 앞부분의 내란죄 성립 여부도 들으시겠지만 마지막 부분의 양형 부분에서 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 말고 다만 그 이후 내용부터 그 이후에 감경 사유가 나올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의 형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까 생각이 이제 듭니다. 변호사님께서 그 어떤 양형 기준을 매기는 데 있어서도 일관성이나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얘기하셨는데 각 피의자들마다 야 오늘 재판부 누구지? 양형이 어떻게 나올까? 이게 너무 그 재판부에 따라서 또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면은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형사처벌 조항에 따라서 형사벌을 지었을 때는 그 양형의 기준은 어느 정도 대법원에서 확립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물론 이 죄가 굉장히 이례적인 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표를 만들 때 이 죄를 빼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형벌에 대해서는 모두 다 양형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들쭉날쭉한 판결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내란죄에서 그런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재판장들이 본인의 그런 해석과 가치에 따라서 소신 있게 판결을 하다 보니 이렇게 들쭉날쭉한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이상민 전 장관과 특검 모두 뭐 항소를 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 무조건 쟁점을 좀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특검에서는 이제 항소를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상민 전 장관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형은 낮게 나왔지만 유죄로 나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민 전 장관은 지금 어쨌든 본인에게 유리하게 나온 양형 부분에서 더 이상 그 항소심에서 그 양형 부분에서 높이 나오지 않을 것에 주력해서 대비를 할 것 같고요. 특검에서는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그냥 단순히 전화 한 통 했다.
다른 그 기타 관여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오늘 네. 다른 특검에서는 지금까지 현출된 증거들을 다시 분석을 해서 이 양형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서 항소심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 결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3 비상계엄이 과연 내란이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그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고 권력자에 의해 자행된 친위 쿠데타라며 과거 내란보다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내란을 빠르게 종식시킨 건 국민이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서 형량보다 더 주목을 받은 건 법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임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이 불러온 민주주의의 위기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계몽성, 경고성 계엄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불러온 윤 전 대통령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듯 주장하는 사람들,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란을 막은 건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과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경 덕분이라고도 했는데 이 과정에선 목이 맨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재 선고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와 많은 부분이 이어져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특검의 구형을 뛰어넘는 선고가 내려진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간 12.3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정을 알리는 평화적, 합법적,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하지만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정부터 실행까지 위헌 위법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해제가 평화적으로 이뤄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논리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번 판단은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의 중대 가늠자로도 평가되는데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를 소방청 등에 지시했고 한 전 총리도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에 해당합니다. 그에 따라 이상민은 포고령 발령 후 조지호 호석군에게 전화하여 그 지시를 이행하였고 그 다음 날 그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불구속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추경호 의원 등의 재판에도 줄줄이 영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